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 8개월, 20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임기가 60개월입니다. 5년. 그렇다고 한다면 3분의 1을 꼭 채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먼저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우리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는데 이 친서에 대한 답장을 성의를 다해서 보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경윤교수,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긴 시간 질의응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순서 이제 직접 사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를 봤기 때문에 질의응답의 이제 순서까지도 이제 미리 정했는데 외교 안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정치 분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렇게 가는 게 통상의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외교 안보부터 먼저 한 것은 모두에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제에 대한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 같습니다. 2019년 올해는 한반도 비핵화의 또 획기적인 한 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영구화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한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는데 말이죠. 오늘 외교안보 분야 답변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종전선언의 어떤 그 연내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늦춰지면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빠졌거든요. 지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말을 조금 아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뭐 올해 안에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살짝 좀 조심스럽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이제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아직 그 전략이 유효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올해 안에 꼭 종전선언을 뭐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기를 못 박은 가시적인 이야기들이 좀 빠져서 이게 뭐 좀 어떤 전술적인 국면 속에서 말을 좀 아낀 건지 아니면 뭔가 좀 그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작년과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은 조금 비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민 교수에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까지 또 질의하는 기자의 질문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외교안보 분야 질문 답변 과정에서 가장 적확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한 기자는 외신 기자, 특히 워싱턴 포스트 서울 지국장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견을 SNS에 올리신 분들이 많던데요. 어떤 질문을 했길래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답변을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President Moon, good morning, Happy New Year. How he would defin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는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유엔사의 해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런 그 비핵화 문제와 그다음에 특히 또 종전선언, 이 문제와 이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먼 데니아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의 이 질문,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과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까 기대가 많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지위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의 성격으로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질문 중에 더 중요한 질문의 핵심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의 회담도 가지고 평양에서도 긴 시간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정의를 같이 갖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질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니까 CVI들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모습과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바라봤을 때 과연 기자가 질문했던 의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의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봤던 상황 속에서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나설 의지가 있는 건지 등에 대한 얘기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속 시원한 얘기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이죠.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항상 그 직책을 같이 썼던 것 같고, 이설주 여사에 대해서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인 만큼 여사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상당한 예우를 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답변을 가만히 보면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김정은은 이렇게 말을 했고, 방금 전에 이제 들은 싱크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예.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이게 미국 사회에 전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단 비핵화랄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생략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저도 근데 이 질문 말고도 그 뒤에 나오는 말에서도 보면 직책을 생략하고 김정은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도가 담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말버릇같이 그렇게 쉽게 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질문에서 김정은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화법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춘호 실장의 해석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지금까지는 뭐 신년 기자회견 때문에 워낙 바빴을 테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신 기자,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아마도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의 질문과 연계된 질문인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Wishing you a happy and busy new year. I'm Sébastien Faletti from Le Figaro. Include the withdrawal of U.S. nuclear assets. 일단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자산 것은 반드시 이것은 북한하고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뭐 안정과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벽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외교안보 분야, 특히 올 한 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 외신 기자들이 궁금해왔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라고 하는 점에 상당히 큰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외신 기자들이 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민감한 사안들도 사실 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 이제 인터뷰 그 나왔던 기자회견 질이나 답변 나왔던 걸 보면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냐. 이게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부분이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확인한 바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북한의 소위 그 전략자산,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자산이죠.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괌이나 이런 기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을 인정하는데 그것까지 철수하라고 하겠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신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기대감을 좀 갖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생각,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외신 기자들의 관심은 혹시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 철수와 김정은 위원장이 연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또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한반도 전략자산은 꼭 북한과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 구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교안보 분야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의도를 갖고 먼저 공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 분쟁도 있고 말이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일본 기자는 올해도 한국어로 또박또박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일본 기자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그 한일 전국권 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 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그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쿄 특파원을 역임하신 윤춘호 실장에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유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2시간에 가까운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그다음에 굉장히 법률가 출신답게 말을 잘한 부분, 정리를 굉장히 잘한 부분을 꼽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꼽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한일 분쟁과 관련해서는 공수를 따지자면 일본 측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에 이를테면 징용공, 일본 측에서 말하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랄지 이런 것들, 강제징용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일 두 정부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에 따라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 합의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잘 설명을 한 것이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이른바 행정부 간에는 정부 사이에서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삼권 분립이 돼 있는 사회에서 행정부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 한국 최고사법부가 여전히 한일 기본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문제가 제기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법부가 됐든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두 정부가 존중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했던 그런 과거사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보다 더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국내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잘 설명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생각에 대해서 왜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 올해부터 지난해 말부터 연설할 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이 부분을 강조해 왔던 데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제 문제를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현재 고용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그 고용 그 지표가 이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여러 가지 또 근래에 와서는 청년 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한 부분들은 긍정 지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었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이죠.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또 급격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또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라는 점은 오늘 제가 그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그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미 내가 모두 발언해서 기자회견문 20분 정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돌아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병민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요. 지난해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얘기가. 혁신적 포용국가가 과연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표현을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작금의 경제에 관한 문제를 과거부터 있었던 오래 누적된 산업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니, 이 경제의 크게 세 축으로 볼 수 있는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하나는 공정경제, 그리고 하나가 혁신성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혁신성장으로서의 정부의 모든 재정과 역량, 에너지를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포용국가는 이른바 양극화 해소다. 네, 다 함께 빈부격차 해소다. 네. 함께 잘 사는 나라. 오늘 크게 뒷배경에 그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것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되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혁신에 방점을 두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들은 엇갈린 것 같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개념인지 시청자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올 한해 국민과의 소통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올 한해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께 혁신적 포용국가가 과연 무엇인지 그 실적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부분은 정치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원래 먼저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했는데 정치 분야 질문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그리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정우상 기자입니다. 잠깐만, 주제는 안 넘어가도 되나요? 주제는 마지막 주제인 사회, 정치, 문화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우리 정우상 기자님은 뭐 종전 주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그 김태우 수사관이나 그 신재민 사무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 주장하는 발언 내용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이 두 사람의 어떤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신재민 사무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요. 주변을 걱정시키는 또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그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히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기자의 질문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우 수사관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의 한계를 넘어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랄까요?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아니고 개인의 문제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걱정하는 말도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시각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동연 부총리의 답변이 적절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얘기를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젊은 사무관의 고뇌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소신과 정책의 결정이 다를 수 있다. 그 다른 거를 갖다가 압력이라거나 외압이라거나 이렇게 보는 거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 대통령의 얘기도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외신 기자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도 뭐 사전에 어떤 분야 이런 거 상관없이 기자들이 손들고 대통령이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면 기자가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거 막 질문하는데 오늘은 외교안보 분야, 경제, 정치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서 이 부분은 후반부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조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윤춘호 실장에게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발탁한 배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 질문 드리고요. 언론인을 발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이 아니신 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 발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노영민 그 실장 인사는 무슨 친문을 더 강화했다. 이런 우리 이제 언론의 이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아마 물러난 임종석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정무적 기능 속에는 그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는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을 기용한 이유를 이제 밝힌 거죠. 첫 번째는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를 좀 더 강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3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중량감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강기정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노영민 실장이 상당히 길게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테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산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국회 산자위원장 출신이기도 한 노영민 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기대 때문에 기용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지금 화면에 오늘 청와대 보좌진들이 예전 같으면 대통령 옆에 자리를 따로 만들었을 텐데 오늘은 기자석에 같이 앉았습니다. 물론
청와대 보좌진들이 좀 기자들과는 구분해서 앉긴 했습니다만 화면 가만히 보시면 말이죠. 이번에 국민소통수석에 전 MBC 논설위원이었던 윤두한 수석이 임명이 됐죠.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었던 여연호 비서관이 임명이 됐어요. 직전까지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직 언론인을 발탁한 것,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발탁하며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언론인들을 발탁해서 중책을 맡기는 것, 이것은 권력과 언론은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직 언론인 이렇게 청와대 바로 오는 거 괜찮냐? 라고 이제 비판한다면 뭐 그 비판을 뭐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적인 그 어떤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그 공공성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보다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모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모든 인사에서 흠결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에 정말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 어제 SBS 8시 뉴스에도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실상 현직 언론인이 발탁된 것 아니냐, 해당 언론사와 노조, 이런 분들의 반응,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질문도 나왔던 것 같은데 김현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처음 얘기했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거기 해명하는 해명들이 붙이게 됐는데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공공성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동안 이 공정을 잘 담보했던 사람이 넘어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능한 인사들을 모시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청와대와 현 정부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독점하는 듯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따져서 얘기한다면은 과거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가 우리 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옳고든 선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명의 설득력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라리 언론의 비판들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겠다. 김 교수님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질의응답 내내 대통령이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만 제일 좀 옹색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굳이 방어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언론을 똑같이 기용했지만 우리가 언론 줄 세우기나 언론 길들이기나 이런 거 하려는 건 아니다. 우리 진정성 믿어달라.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저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 중언부언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한유착은 없다. 이 부분만큼은 믿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권력과 언론은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 이 부분은 기자들이 기억을 상기시켜준 대목이고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들어간 국민소통수석, 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 평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글들을 써왔던 분이 청와대라고 하는 최고 건부에 들어가서 언론인 시절의 그 기계와 소신, 의지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그러한 구상들이 국민에게 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실적으로 이 부분도 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언론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와는 좀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청와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왔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사회를 봤다는 부분이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분야는 뭐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식으로 보통 흘러가는 건데, 이번에는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 안보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서 또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경제 분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분야별로 한 30분, 30분, 20분 대체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목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제가 기자님들 잘 몰라서 매체 분야별로 좀 편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또는 특정 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거나 할 경우는 우리 보도 진행을 맡은 우리 고민정 부대변인이 좀 개입을 해서 환기를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사회는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거고 고민정 부대변인은 보조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기자회견 후반부에 가서 고민정 부대변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님, 이제 시간이 좀 제법 많이 지나서요. 다음 분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많은 기자님들 질문 있었지만 지금 일간지 기자들이 지목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중앙일간지 기자님들만 손들어 보시면 그러면 먼저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십니다. 조선일보의 정우상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가 절에서 질문권을 얻었던 거군요. 오늘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가 180명이요? 180명이라고 그래요. 내신이 한 120명 남짓이고요. 그다음에 한 50명 정도가 이제 외신 기자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을 일일이 다 모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중앙일간지 기자다, 중앙방송사 기자다, 어디 지방신문 기자고 해외 언론의 뭐 신문 기자다, 방송 기자다 이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질문을 한 기자들이 21명이더라고요. 네. 21명인데 그중에 따져보니까 5명이 외신 기자였어요.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명 정도의 외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상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신 기자들한테 좀 질문권이 많이 갔다고 하는 게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는 21명 기자들 가운데 여기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페미니스트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랄까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예고했을 때 올해는 추가 질문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한 2명인가요? 맞습니다. 2명 정도인데 저는 좀 실질적인 추가 질문은 좀 아니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질문에 대한 그다음 답이 안 됐다고 이제 하는 그런 추가 질문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내용들을 다 말해놓으니까 대통령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농담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하는 거여서. 추가 질문이라 하면 일종의 약간 뭐 좀 압박성, 뭐 추궁성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아마 JTBC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 중에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할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기자님이 방안을 맞춰 내주셨고요. 저도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아마 의사소통 많이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웃음이 나오니까 다시 추가 질문을 하는 기회를 줬던 그런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두 분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자리 배치 구성이 좀 바뀌었죠.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서 좀 딱딱하지 않게 배석이 됐고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지목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결국은 뭐 특정하고 정하지 않는 말 그대로 생 라이브로 진행이 됐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고민정 부대변인이 중간에 개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곤란해하거나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뼈아픈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조금 더 정말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 토의가 될 수 있는 신년 기자회견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는 아쉬움이 짙게 배는 대목이었습니다. 기자가 180명이 앉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을 다 모르고 손드는 기자들 중에 골라야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는 수호랑이 들고 온 기자도 있었죠.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이런 노력을 하는 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잘 보십시오 화면.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 기자는 오늘 질문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복을 입고 온 것 같죠?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 알아봤더니 어느 언론사 기자입니까? 그 기자 이름이 저기 일어나서 디트뉴스 24의 류재민 기자랍니다. 예, 어디요?
디트뉴스 24. 디트뉴스 24. 류재민 기자. 예. 저 부분도 지난해와 비교할 만한 대목인데 애석하게도 지난해 수호랑이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한복 입은 기자는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네, 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옷을 입은 지난번에는 보라색 옷 입은 분이 이렇게 질문 당첨이 되기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제 질문이 좀 아쉬웠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 번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고 질문도 조금 더 날카로웠으면 좋겠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아마도 기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또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기자회견을 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대목 중에 하나가 발표문, 국민들에게 먼저 드리는 말씀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아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오늘 대통령이 입장하고 이럴 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먼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읽고 나서 내려오다가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도 오늘 뭐 생중계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분 혹시 다 보셨습니까? 오늘 신년 기자회견 첫 장면이 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본관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이제 차에서 내리는 그런 모습. 이것도 아마 청와대 측의 치밀한 연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저런 모습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상 처음 보는 장면일 그렇습니다. 겁니다. 본관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모습은 아마 이취임식 할 때 정도 보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저런 기자회견하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을 때 백악관 안에서 복도에 항상 자리가 배치돼 있고 짧게 한 2, 3초 정도 걸어 나오고 바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다. 이런 점이 차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들을 때 그 뒷배경 화면이 말이죠. 청와대 평소 이미지는 좀 푸른색, 지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같은 이 푸른색 이미지였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금색, 거기에 붉은 카펫, 뭐 이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건 대한민국 청와대라기보다는 어디 중국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박 교수님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 거보다는요. 뭐라 그럴까 좀 너무나 좀 대통령 개인에게 좀 맞춰진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1년 동안 부닥쳤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영상으로 좀 구성하거나 그런 장면들을 좀 깔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내년도의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나 그런 화면들이 좀 많이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박 교수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짧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숫자는 제가 볼 때 국민들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대통령 참모들도 그 점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뚜렷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청와대에서는 정책적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답답함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 그런 숫자들 이렇게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숫자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러분께 충실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뉴스와 8시 뉴스에서는 더 정돈해서 전해드릴 텐데 말이죠.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 주요 지도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신년 기자회견 반응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정치권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고용 지표 등에서 나타난 경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래도 잘하겠다 하는 이렇게 좀 반성의 뜻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부분은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편향적인 그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신년사 역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할 게 없는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뭐 결국은 경제정책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시간이 걸리니 참으라라고 하는 그런 고집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가장 큰 권력기관이 청와대 아닙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최근에 벌어진 김태우 문제라든가 이런 정무 행정관의 여러 문제라든가 또 기강회의 일탈 문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적어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심력 끼쳐드려서 사과한다는 그런 정도의 표현은 저는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